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닉네임 이해란 선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책걸상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YG님은 책 읽고 나서 후기 남기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편인데 책을 반납하기 전에 뭐라도 남기지 않으면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네, JYP도 그렇죠. 정상이십니다. 네. YG님의 책 읽고 나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혜란님, 책 읽고 나서 후기 남기는 자신만의 방법. 이건 책 처방으로 돌리죠. 여기서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뭐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몇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 정리와 관련된 소개해드릴 책도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네네. 긴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네. 자, 11개 쓰시는 분. 이분도 애청자시죠? 네.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희망마중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읽었습니다. 일본사 너무 재미있고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의 기쁨을 듬뿍 주셨어요. 학과일. 네. 특히 참근교대제와 번역 사전 이야기 흥미진진했습니다. 일본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재미나고 유익한 대화와 책을 사게 만드는 영업 능력에 게스트 섭외 능력까지 완벽한 분들 같으니라고. 작년쯤부터 미니멀리즘 유행이잖아요. 새 책 위주로 진행하시는 건 알지만 조상격인 월든 책도 한번 다뤄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책을 사게 만드는 영업 능력이 있는데 출판사들이 좀 저희 책걸상 지원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 출판사에서는 광고 의뢰 같은 거 안 들어올까요? 저희 광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죠. 네, 혹시 그 JYP도 뭐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SK 누구 뭐 이런 다 들어보긴 했죠. 네, 혹시 쓰고 계시나요? 거는 테스트 해본 적은 있는데. 진짜 사가지고? 아니 남의 걸로. 네. 제가 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애청자분들 중에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에는 아마존에서 에코라는 것도 내놓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스피커 네, 거죠? 그런 거죠. 사람하고 대화하는. 네,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 시리랑 좀 다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있는 게 뭐 시리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뭐 구글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게 이제 모바일 기반의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뭐 네이버 프렌즈나 카카오 미니나 아니면은 아마존의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뭐 대화하는 뭐 그런 걸 텐데요. 그것도 사물 인터넷하고도 관련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분은 최근에 연결 지배성이라는 재밌는 책을 쓰신 연세대학교 조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교수님 너무 쑥스러워하시는데요. 네, 쑥스러워요. 네, 시작하기 전에는 막 폭풍 막 말을 하시더니. 자, 조광수 교수님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니까 네,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앞으로 유명해지실 분. 네. 네, 앞으로 유명해지시려면은 방송 같은 것도 좀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잘 못해서 그냥 조용히. 네, 책걸상에서 오늘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조광수 교수님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인지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정보과학과 학습공학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죠. 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한 다음에 거기서 교수 자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네네.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하고 뽑는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 어떤 자리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네. 그 아마도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쉬워요. 이래도 재수 없고. 네.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약간 재수 없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자리를 잡았느냐,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주리 대학 정도면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미주리 대학은 꽤 좋은 학교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 어떤 분야는 좋고요. 어떤 분야는 안 좋은. 그렇죠. 근데 이제 위치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미주리니까 이제 보통 영어로는 뭐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래서 네네. 어딘지 잘 모르는 뭐 중부에 막 대충 어디쯤 네, 가운데 네, 어디 네, 있는. 네. 뭐 진짜 몇 시간씩 뭐 옥수수밭을 달린다는 뭐 이런 근처죠. 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귀국하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스카우트가 되신 거죠? 그런 그거는 스카우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WCU라는 사업,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라는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라고 같이 해서 학과를 만들고 그 학과에서 이제 뭐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이제 한국의 뭐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는 퀄리티를 뭐 월드 클래스로 높여보겠다라는 야망찬. 하여튼 조금 이제 정부 지원으로 좋은 조건으로 좋았죠. 좋은 조건으로 조건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았으면 그냥 미국에서 쭉 계셨을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와서 굉장히 다른 조건이 생활이 다르잖아요. 음식도 맛있죠. 뭐 저녁에 뭐 만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머무르게 됐죠. 되게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인지융합과학기술 포럼의 부의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포럼은 뭡니까?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단법인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실무를 맡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굉장히 떠올랐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하시면 보통 뭐 컴퓨터공학에서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시작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말처럼 인간의 인지 그다음에 지능을 컴퓨터로화하는 소프트웨어화하는 일들을 했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목표가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과학적 이해.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는 뭐 제프리 힌튼 때문에 딥러닝이 떴다거나 뭐 수많은 발전들의 브레이크트루,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게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하자고 해서 모인 이제 포럼이죠. 예, 여러 뭐 산업에 있는 분들, 학교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좀 앞으로 미래 연구라든가 산업적인 혁신을 만들기 위한 뭐 말하는 모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인지과학하고 뇌과학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뇌과학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물학적 뇌. 네. 거기서는 이제 뭐 기관이 어떻게 됐고 뭐 칼륨이 어쩌고 칼슘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의료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 같은 경우가 심리학적 뇌를 하는 경우죠. 여기서는 뭐 감정이 어떠냐, 기억은 어떻게 하냐, 뭘 좋아하느냐, 판단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이 이제 그렇게 둘로 나뉜다면 사실 인지과학에서 뇌인지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인드, 마음이란 문제와 뇌라는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 어떻게 뭐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를 내는지 뭐 이런 분야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인지과학과 뇌과학은 약간 이렇게 교집합을 그렇죠, 형성하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은 아닌데 좀 진행됐었는데 사람이 사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분리돼야 되냐는 입장에서 이제 체화된 인지라는 학문 분야 또는 입장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거나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뭐 인공지능과 로봇이 통합돼야 되는 것들 사실 둘은 되게 다른 분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로봇은 기계과나 전자공학에서 많이 하고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잘 모르고 또 하드웨어 하시는 기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제 마음과 생물학과 심리학처럼 몸과 마음이 왜 분리돼야 되느냐 이런 통합 논의들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재미없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재밌는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선생님 경력 보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재미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에 피인용 연구지수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이거 진짜 재미없는 얘기다.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광수 교수님께서 연구에서 어떤 논문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어서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네. 실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이제 제 연구 논문들이 저는 이제 인문사회 사회과학 쪽을 하니까 네. 사회과학 중심의 이제 공학이나 이런 걸 융합하니까 사실 페이퍼가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인용도 많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생물학, 화학이나 이런 쪽은 인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뇌 쪽은. 근데 저희는 뭐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에 했던 페이퍼들이 뭐 300~400회씩 인용이 된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인문사회학 논문이 보통 2~3년에 걸리는데 저 인용 지수를 따지는 방법은 바로 전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봐야 몇 편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이테이션 된 게 생겨버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많은 게 인용이 되진 않았었지만 테크니컬리 실제로는 맞지만 인용 지수가 많지는 않다. 그 세계 상위 1%라는 거는 그럼 분야별로 하는 건가요? 인문사회 전체. 인문사회 전체. 그럼 근데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게 거죠. 겸손하게 근데 실제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시면 와 인용이 엄청 많아 그랬는데 그거를 지수를 뽑는 방식에 의하면 몇 번 안 돼도 바로 최근에 뭐 작년에 네. 몇 번 됐다가 뭐 그래도 같은 조건인데 네, 너무 겸손하실 필요 딴 없습니다. 사람들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근데 저기 뭐 어떤 연구였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해에 어쨌든 간에 관심을 좀 많이 더 했었던 어렵지 건데. 않을까 그 얘기까지 하면?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여러 편이었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2013년에 동아일보에서 한국을 빛낼 백인 이런 거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뽑히셨습니다. 아 그것도 좀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추천을 했다가 이렇게 그 어쨌든 선정됐으니까 한국을 빛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된 거 보면 2014년부터 안 된 거 보면 잘못 뽑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뽑는 건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앞에 뽑힌 사람은 다 빼고 새로운 100명 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 뽑히신 분이 있는 걸 봐서.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한국을 빛낼 백인으로 선정되셨으니까 빛내셔야 되는데 언제쯤 빛내실 계획? 10년 후거든요. 10년 후요? 23년 정도에 한번. 2023년에 우리 한국을 빛내실 예정이 있는 조광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롱텀 예측은 잘 안 맞습니다. 그 책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좀 낯선 분야라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책 날개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디자인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경험과 다중감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상품 기획, 드론, 학습, 스마트카, 마케팅, 금융, 유통, 게임, 머신러닝, 햅틱스, 로봇, 장애인 접근성, 글쓰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그냥 모든 분야 아무거나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하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응용은 그런데 다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거는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관련된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난 주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설명을 그러니까 좀. 저는 사람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걸 하는 거죠. 인지과학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이 쓰기 쉬운 시스템이나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뭐 시스템. 근데 이게 산업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신 것처럼 카카오뱅크에서 그 앱이 얼마나 쉬워요.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든다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론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드론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엠바고가 걸렸었어요. 네. 저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신기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페이퍼인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알 때 그 리모트 컨트롤카 있잖아요. RC카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조종기가 있고 차가 있으면 조종기를 앞으로 밀면 차가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는데 근데 가끔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자동차가 저를 향해서 온다. 그럼 네, 어떻게 네. 되죠? 이거를 조종기를 앞으로 밀면
이게 저한테 오는 거고요. 네.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밀면 차가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장난감 차 같은 경우야, 아이 뭐 좀 실수해도 상관없는데 우연히 제가 신문을 봤는데 뉴저지에 있는 어떤 그 고등학생이 드론, 그것도 30kg짜리 드론이었던 것 같아요. 헬리콥터. 네. 오. 이게 그러니까 날개만 해도 70cm짜리 직 반경. 그러면 직경이 1m 40, 두 개니까 거의 3m 되잖아요. 근데 이런 헬리콥터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칼날. 네. 그렇죠. 이게 무게도 크니까 뭐 알루미늄 강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막 날렸다가 자기한테 거꾸로 날아온 상황에 갑자기 당황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조종기를 앞으로 밀었죠. 그럼 그러니까 더 빨리 드론이 오겠네.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더 오는 빨리 난. 그래서 사실은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좀 표현하기 뭐한 얘기해서 죽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머리에 꽝 부딪혀가지고. 야. 근데 그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끔찍한 사고는 아니어도 드론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지과학자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지과학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심적 회전, 멘탈 로테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뭐 글자가 거꾸로 있다,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린대요. 그래서 맞춰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드론 훈련하는 거 뭐 연습하는 거 가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드론 조종기로 내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조종사 입장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드론 입장에서 드론에 빙의를 해가지고 조종을 하려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리고 순간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 드론을 내 입장에서 조종하는 우리 일반 유저 입장에서 그렇게 이리 가건 저리 가건 뭐 뒤집어지건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드론이 거꾸로 날아와도 뭐 뒤로 밀면 뒤로 가는 이런 조종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론에 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드론을 나의 그렇죠. 코드에 맞춰가지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드론이 갈 수 그래서 있도록. 그걸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술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잘 모르지만 현재 위치나 뭐 가속도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그 뭔가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겠죠. 예.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앱을 써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하잖아요. 사실은 뭐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농협 이런 데서 그런 걸 못 만들었겠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못 만든, 못 만든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네. 이 금융 앱을 쉽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그렇죠. 못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렇죠. 자문도 해주고 그렇죠. 연구도 하고 뭐 제공해 그렇죠. 주시는 그런 네.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술 쪽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안전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 각 인더스트리에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사용자 뭐 친화적 물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다가 이제 좀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뭐 그러면 교수님 같은 분한테 컨설팅이랄까 뭐 이런 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봐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이제 무료 자문을 많이 요청하죠. 아 무료 자문. 무료 자문. 예, 1시간짜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 그걸 무료로 해줘요? 아니 무료로 하신 분도 있고 유료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빨리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고 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고. 근데 이제 기업에도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SK 뭐 이런데 이런 사용자 경영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볼 일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 중에 잘 모르시는 거, 그다음에 뭐 논쟁이 붙은 거 내부에서 그러면 야 조광수한테 전화해봐.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 알았어. 공짜로 근데. 그럴 때 거기다가 뭐 미국도 아니고 시간당 얼마입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그래야지 또 학생들 취업도 하는 거고. 거기 계신 분들도 연봉 많이 받고 일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이 작은 서비스 하나 조금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매출이 막 100배로 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공짜로 요청한다고요. 많이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우리나라 사회 그건 문제잖아요. 그 책걸상 출연료를 안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네.
비난할 건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왠지 그 길게 하지 말죠. 그 얘기. 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자문할 때는 시간당 얼마든 뭐 건당 얼마든 이렇게 돈을 좀 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그러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뭐 선물 갖다 주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불평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 있는 연구와 공부 그리고 고민들이 쌓여가지고 생겨 있는 노하우인데 그 노하우를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밥 한 번 먹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해결하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또 학생들 취직에도 도움이 좋다고, 되고.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네, 어디에 써먹으면 근데 솔직히 진짜 막 억울한 거 있죠. 내가 이런 거 딱 알려줘가지고 아이디어 하나 줘가지고 그 상품 대박 나서 저 회사는 돈 됐다 많이 벌었는데 나는 밥 한 번 먹고 치우고 이래갖고 뭐 없지는 않죠. 근데 그거 뭐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드론처럼 뭐 카카오뱅크 같은 앱처럼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만 줘서 되는 일은 사실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고 되는 게 체화돼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또 전에 그런 생각 들면 아유 뭐야 뺏긴 것도 있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여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어떻게든 간에 도움이 된 게 나와서 바뀌고 그런 거 보면은 뭐 뿌듯하죠. 그 어쨌든 지금 이 알고 계신 걸 좀 이렇게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이 연결 지배성이라는 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쓰셨고 좋은 책걸상에 출연해서 또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책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서는 아마도 요 책 표지에 있는 용어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뭐 되게 두꺼워요. 440쪽 되는데 앞에 한 70페이지 정도까지가 어떤 이론. 일반적인 책처럼 생긴 네. 이론 분야라면 뒤쪽에 이제 350페이지 정도는 159가지나 되는 물건들에 대한 사례를 쭉 네.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을 쉽게 쓰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도 창작의 들지만. 고통은 없었고요. 네. 자료만 모으면 되는 자료 모아서 잘 정리하면 되는 맞습니다. 창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앞에 한 70페이지가 아주 굉장히 묵직하죠. 네, 요거만 네. 사실 따로 빼도 책 한 권이라고 해도 분량은 얇지만 될 만큼 네. 뭐 그렇게까지 좋은,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 앞에 70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그냥 사신 다음에 앞에 70페이지를 정독을 하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차를 좀 보면 목차를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읽어도 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책을 길게 쓸 역량도 없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 문의도 많이 오잖아요. 뭐 특히 스타트업들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하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교육 가보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론 말고 사례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례를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가 구체적이고 이걸 보면은 아 얘네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사용자 인터랙션 어떻게 만들었고가 사실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론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한 추상적 얘기라면 신뢰해서 네.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비즈니스나 뭐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로 설명해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게 다 모아가지고 책 한 권 만든 다음에 야 이거 읽어봐 이러고 던진다고 있다 여기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가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에 사례 설명을 해도 몇 개 못 하잖아요. 네. 그 책에 이제 어려운 말이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가 사물 인터넷. 맞아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잘 모르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하나가 크로스 도메인 비즈니스 혹은 크로스 도메인 링커빌리티. 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 용어를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약간 저희 애청자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책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편하게 해주시면 하여튼 어떨까요? 우리 편하게. 제가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드는 얘가 가스 경보기예요. 네. 네, 자 가스 경보기라는 게 있어요. 가스 경보 뭐 하는 겁니까? 가스가 셀 때 가스가 새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샌다고 이제 떠들어주는 거죠. 탐지해서 비상벨. 그렇죠. 네. 비상 알람을 울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스 경보기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스 경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스 경보기가 될까요? 자, 가스가 소량만 나왔을 때 일단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능력이 센서의 필요하고. 어떤 뭐 성능, 민감성, 그게 필요할 그리고 것이고. 뭐 쓸데없는 가스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가스를 그렇죠. 탐지해야 되고 뭐 방구 낀다고 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도 들어있고. 근데 어쨌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벨소리가 크게 울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빨리 알아차려야겠죠. 거기에 방탄 그런 노래 나와요? 네? 방탄소년단 모르시나? 방탄소년단 알아요. 네, 그 노래 그런 소리 나와요? 가스 경보기에서? 아니요 안 나와요. 아니요.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네. 짜증 나는 소리 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삐삐삐삐 네. 이런 식의. 그리고 얘는 화재나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를 연결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배터리를 네. 써야 되잖아요. 배터리. 네. 그리고 이거 가스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천장에 붙이잖아요. 네. 어허. 자, 그러면 배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천장에다 붙여야겠죠. 오래 가야겠죠. 네. 네. 오래 배터리를 가야겠죠. 천장에 붙이는 게 아니라 가스 경보기 안에 놓고 오래 가야겠죠. 오래 네. 가야죠. 오래 네. 가야겠죠. 네. 네. 그리고 아니 나는 배터리 그 갈기도 불편하다는 얘기 하시는 줄 알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가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사실 화재 경보만 울려도 안 나가잖아요. 뭐 하세요 보통? 끄죠 경보기. 그렇지.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래서 내장 배터리라는 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못 빼게 배터리를, 함부로 못 빼게. 빼놔도 이제 외장이 있지만 내장에 이게 뭐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빼도 이제 좀 소리가 계속 나게. 경보가 울리면 경보를 끈다. 막 부채질하잖아요. 창밖에 보고 뭐 있나 하고서 나는 안 나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개발됐고 그다음에 이게 제품이니까 프로덕트니까 제품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쁘고 또 뭐 그 어떤 시설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다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려고 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 단다고 안전해요? 아니거든요. 안 안전하죠. 네.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울리면은 모션을 해야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를 뭐 들어서 하세요? 뭐 진짜 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안 믿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도 열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상황이 심각하다 싶으면은 이제 가스 회사라던가 아니면 119라던가 가스는 안 잔 거요? 가스도 잠궈야죠, 당연히. 가스도 잠궈야 돼. 이게 안전 불감증이야.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 진짜 위험한 거. 진짜 위험할 때는 진짜 신고해야죠. 네, 전기 내려야 네. 돼요. 전기. 전기도 내려야죠. 네, 전기 누전이 진짜 위험해요. 그럼 네.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스 경보기는 제대로 작동했을 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문도 그렇죠. 열어야 되죠. 가스도 차단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도 차단해야 되고. 되지. 뭐 만약에 누가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다.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침대가 막 흔들어서 깨워줘야 될 거고 119에 신고돼야 될 거고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리고 뭐 알람만 울리면 우리 지금도 지금 더듬더듬 다 가스는 안 잠궈요. 이거 까먹으니까. 네, 까먹으니까. 그 알람을 그냥 잡으면 막 시끄러운 소리만 낼 게 아니라 삑 한 다음에 자 벌떡 일어나서 가스 잠그고 창문 맞아요. 열고 그런 게 이렇게 필요하. 그런 게 필요. 말로 좀 설명을 낫지 해줘야지. 맞아요. 예. 근데 그거 나왔어요. 않을까? 아, 그래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가스 회사? 보일러 회사 뭐 보일러 회사 네. 사실 통신사에서 만들었어요. 통신사에서. KT에서 있어요. 그리고 KT 기가진이 선전할 때 보면 잠깐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가스 경보기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죠. 우선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만들려면 방금 하신 말씀들이 다 자동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크로스 도메인이에요. 왜냐하면 크로스 도메인. 네. 사실 전통적인 우리 산업은 내가 잘하는 거를 선택해서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경보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가스 경보기만 정말 잘 만든 거죠.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민감도가 높은. 높고 뭐 소리 시끄럽고 배터리 그런 오래 거. 가고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음. 실제로 고객이 구입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나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가스 경보기는 가스도 잠가주고 전기도 내려주고 창문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연락도 해주고 침대도 흔들어서 깨워주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이종의 도메인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저 전기, 가스, 뭐 기계, 컴퓨터, 뭐 디자인, 인테리어, 뭐 가구, 그렇죠? 통신. 그래야지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컨셉도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것들이 논리가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그 종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쵸. 행으로는 연결이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회사들은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게 기술이 없고 멍청 회사가 전혀 아니죠. 아이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랑 전화가 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 사업부가 있고 전화 사업부가 있어요. 전화 사업부에서 컴퓨터 갖다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다 버티칼로 자기네 하는 것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현대기아 자동차는 자동차만 만들고, 뭐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스마트폰 만들고, 냉장고는 냉장고 사업부에서 만드는. 그런데 지금 산업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잘 될 만한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로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융합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서로 다른 분야가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게 연결의 역량이겠고, 그런 산업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올해 서울 모터쇼에 네이버가 스마트카 출품했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일이에요. 네이버 포털 회사잖아요. 아니 그것만 해야지. 그리고 유명한 앨런 머스크의 자동차도 보면, 전기차도 보면 그 사람 차 안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KT가 그런 것 만든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새롭게 정의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되게 좋은 예잖아요. 카카오는 운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전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키냐, 그리고 거기엔 너무 쉽게 만들어야 되고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잘하니까 보통 은행들이 뭐 경쟁하는 것과 달리 앱이나 이런 거는 막 복잡하고 무겁잖아요. 당연히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는 당연한 거고 이쪽에서 보면은 저런 걸 왜 못했지? 저렇게 당연하게 쉬울 수 없는 거야? 뭐 하다가 결국은 고객들이 몰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크로스 도메인 비즈니스라는 거를 조금 딱딱하게 수평 연결, 아니 문어발. 조금만 길게 그래도 네, 좀. 문어발식으로. 네, 아니 그거 연결하는 말고 거야. 약간 좀 공식적인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공식적인 정의죠. 이종의 도메인이 네. 서로 다른 도메인이 서로 다른 도메인이 그렇죠. 서로 다른 네. 도메인이 도메인은 쉽냐? 그럼 서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 네. 산업 영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의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가스 경보기는 경보를 울리는 그 입장만 있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연결돼야지 훨씬 편하고 안전한 거죠. 그럼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크로스 도메인이 된 상황에 가스 경보기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가스가 일단 새면 사람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바로 그렇죠. 창문도 열리고 자동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가스도 차단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전기도 차단이 그렇죠. 되고 그리고 뭐 가스 깨워줄 수 깨워도 주고 심지어는 침대가 막 흔들려가지고 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고 가스 회사에 보수하러 오라고 연락도 가스 해주고. 회사에 그럴 수 보수하러 있죠. 연락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가스가 누출된 농도가 좀 높다 싶으면 119에 연결을 해서 지금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가스가 새고 있는데 많이 새고 있으니까 얼른 와서 그렇죠. 혹시 사람들이 그렇죠. 가스 중독되어 있는지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다 그렇죠. 진행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바로 이제 그 크로스 도메인 링커빌리티 그렇죠. 연결성이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세콤이 그랬어요. 세콤이라는 회사 아시죠? 일본에. 네, 세콤. 네. 보안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안 도난 경보기를 갖고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침입하면 막 울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건 집도 아니야. 막 매장이야. 그럼 아무도 없어요. 울린들 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도난을 막기 위해서는 울리는 걸 넘어서서 사람이 가서 상황도 체크하고 막아도 주는 이 기업을 이런 사업을 해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차라리 안 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 그냥 울리지 않고 조용히 경찰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럴 수도 경비업체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현장을 맞아요. 덮치도록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네. 네. 네. 그러면 크로스 도메인 비즈니스는 그렇다고 치고
그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사물 인터넷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쓰이는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는 뭐 하도 뭐 널리 퍼진 개념이지만 사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이크가 통신 장비가 달려 있고 센서가 달려 있죠. 센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건데 뭐 카메라 센서가 붙어있으면 세상에 있는 이런 장면들을 시각적인 장면을 뭐 1, 2 디지털 0, 1 이런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려 있고 통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뭐 스마트 컵이다 그러면 스마트 컵에다 센서를 붙이면 예를 들어 뭘 붙일 수 있을까요? 온도 센서. 그러면 여기 있는 용액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아낼 수 있고 또 케미컬 센서를 붙이면 화학 센서 붙이면 뭐가 들어있는지. 그 프라임 베슬이라고 하는 컵은 심지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용액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저울 같은 것만 달아놔도 그러면 병원에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존스 홉킨스에서 쓰는 그 스마트 컵이 있는데 한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마셨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약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뭘 서비스를 해준 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이 통신이 되고 센서가 붙어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아 근데 거기에 더 이제 인터넷 당연히 연결되고 센서가 붙어 있는 거죠. 그것 센서가 때문에 필수인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센서라는 게 없는 사물 인터넷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상을 인터넷에 연결하면은 연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다가 무슨 영상을 뿌릴 수는 있지만 뭐가 있어야 네. 반응을 보이겠고. 제가 이제 이걸 책상에 있는데 스마트 책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각 기능이 있어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의자에다가 저울만 붙여놔도 사람이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손님이 앉은 건지 아닌 뭐 손님이 없는 건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침대를 하면 병원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환자가 누워 있는지 아닌지. 자, 우리 좀 약간 정신없이 크로스 도메인, 뭐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리고 앞에 인지과학 굉장히 좀 낯설지만 알듯 말듯한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길게 해봤는데요. 책 얘기는 뭐 거의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연결 지배성을 가지고 조광수 교수님과 함께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